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 대찬 이야기를 찾아서 대찬 인생! 네, 오늘 대찬 인생은요, 아직도 우리들 가슴속에 아련히 남아있는 한 여배우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아직도 넌 혼자 그 대사 암기 능력이 없을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어요. 네, 첫 번째 대찬 이야기의 주인공이 6년 전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배우 최진실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시 보고 싶은 우리들의 영원한 스타,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만인의 연인이라는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리는 여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제로 드라마 작품도 제가 이제 또 넉 달 동안 같이 했었어요? 네. 어떤 드라마인지 좀 장밋빛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예. 어떤 역할이신지요? 저게 아무래도 이제 보이스톤도 좀 지적이고 네. 단아하고 네. 보수적이고 조신한 느낌이 있는 네. 여배우로 괴롭히는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최진실 씨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얄미운 시누이 이제 남희 선생님 딸이고 손현주 선배님 동생이어서 굉장히 괴롭히는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때 정말 미워했었어요. 네, 제가 그 뒤로 밉상이라는 타이틀을 예. 붙여가지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모습 가장 놀라웠던 건 그렇게 대스타인데 너무너무 털털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막 사무실에서 같이 막 수제비 끓여 오셔가지고 같이 먹고 이랬었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도 여기 최진실 씨를 만나고 오신 분이 김대호 기자 같은데. 그래요? 거기 다녀오셨구나. 그 해마다 거기 추모공원에 가셔가지고 1박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올해도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이번 알고 추석 때도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성료를 하고 왔죠. 뭐 기자 되면서 첫 번째로 데스크한테 지시받은 게 최진실 인터뷰였고 맨 뭐 그 최진실 씨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그때까지 인연이 닿았으니까는 뭐 기자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두 사람이 함께여서 그런지 더욱더 촬영은 즐겁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저는 원래 저 김대호 기자님이 편해서 서로 이게- 동칭 쓰기도 조금 네, 사실은 보통 때는 제가 오빠 그리고 밤 12시에 유부남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빠 자는 게 너무 외로워요. 이러고 문자 메시지도 정말 허물없는 사이예요. 최진실 씨의 그러한 여러 가지 연애 활동들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 데뷔는 연기자가 아니라 CF 모델로 데뷔를 CF 했다고 모델로요? 제가 들었어요. 김희애 씨가 등장하는 주요한 어떤 그 CF의 보조 역할, 주변에서 어른 되는 사람 역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별처럼 빛나는 김희애 씨만 빛나야 되는데 곁에 어떤 소녀가 있는데 이 물건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졸지에 발탁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쭉 과정 없이 그 대기업 냉장고였을 거예요. 그죠? 그 모델로 딱 발탁을 해갖고 그게 그 유명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건 누가 좀 해주셔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된다. 축구가 해놨어? 축구가 더 좋단 말이죠? 저때가 몇 살이었나? 20살. 남편 태그 씨는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술을 챙기는구나. 남녀분 슈퍼됐나요? 아니, 완전 화난 거야? 나랑 한번 비교해보라고요. 내 섹시는 비교도 안 하는구나. 남편 사랑은요? 가끔 확인해봐야 돼요. 한번 안선진 씨도 한번 저도 해보시죠. 해봐야겠네요. 네. 그 1탄이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에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 없나? 제가 그러니까 남자의 네, 좀 사랑은 두껍네요. 김혜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세요. 네. 남자의 사랑은 가끔 확인해 주세요. 이러죠. 이분이 국가대표 몹쓸 걸 봤다.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연기자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도 우연히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까 그 윤승원 씨하고 같이 CF였잖아요. 네. 그 윤승원 씨가 그 당시에 대사 연습을 누구한테 했냐면 김을동 씨한테 가서 대사 연습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어떻게 최진 씨를 우연히 김을동 씨가 만났나 봐요. 그래서 너 이것 좀 한번 읽어볼래? 그랬더니 이야 눈물을 흘리는데 막 똑똑 연습하려는데 똑똑 흘면서 수도꼭지 같이 똑똑 흘면서 연습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나한테 와서 그 김을동 씨가 그러는 거야. 예. 어떤 신인애가 있는데 아니 연습하는데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어쩌면 이렇게 똑부러지게 연기를 잘하니? 그래서 그때 마침 KBS에서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을 이제 저 누구가 할까 하고 막 이러는데 이 김을동 씨가 그 국장님한테 가서 얘 너무너무 연기 잘한다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그걸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갔어요. 그때 이 국장님께서 나 한번 딱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국장이 저 배우 할 생각 하지 말고 쟤는 배우 안 돼. 딱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내가 KBS를 만약에 하면 내가 배우가 아니다 하고서 KBS는 정말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밋빛 인생가 그거 딱 하나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MBC를 처음 할 때 그때 내가 고모를 나왔댔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처음 보는 애인데 얼마나 상냥하고 이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뭐 커피 드실래요? 이런 것도 너무 잘하는데 대사도 약간 콧소리지. 글쎄, 됐어요. 너무 이쁜 거야. 그런데 너 이름이 뭐니까 최진실이. 어머, 진실이까지 이뻐. 그 이름도 너무 이뻐. 모든 하는 짓이 이쁜 거야. 그때 걔를 다 주시하게 봤어요. CF를 맨 처음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연기학원에서 연기 공부를 최진 씨가 좀 하셨었는데 그 이제 방송국 견학을 갔었나 봐요. 근데 1월 일요일 밤에란 그 프로그램 견학을 갔었는데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 최진실 씨를 그 아주 유명한 그 거장이 발견했어요. 그 사극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이병헌 PD께서 그 진지를 딱 알아보고 이제 그분은 이제 최진 씨를 캐스팅을 했는데 첫 작품이 89년에 조선왕조 500년 한종록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거기서 뒤에도 이제 많은 인연을 맺게 된 최수종 씨하고 같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처음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사가 이제 처음에 아주 간단한 대사였대. 첫 대사가 전하 그러하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대사였는데 CF를 그렇게 많이 했던 최진 씨도 그 드라마 연기는 좀 쉽지 않았었는지 그 짧은 대사를 약 1시간 동안 녹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너무 상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 CF 연기는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까지 먹었었다고 합니다. 처음 연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사극 대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배웠어요. 녹화 직전까지 제가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맨날 밤새면서 사극 호흡을 배웠었어요. 혼나면서. 대박이 난 영화가 있어요. 바로 그 박중훈 씨하고 호흡이 빛났던 첫 호흡을 맞춘 영화였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제대로 호흡이잖아요. 캐스팅에도 그 궁합이 있다고 하는데 찰떡궁합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영민 씨는 언제나 자기만 우린 줄 알고 남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고쳐야 될 단점이야. 어? 그때서 뉘우칠 거야. 두 눈에 두 분이 첫 만남의 에피소드 또한 참 재미있는 일화예요. 박중훈 씨가 딱 그 최진실 씨를 만나자마자 첫 만남에서 어이, 자네가 최진실인가? 이러니까 최진실 씨가 보통 여배우들 같으면 이게 신인급이 그러니까 당황. 네, 선배님. 예, 선배님 이랬을 거예요. 최진실 씨가 그런 뭐 자네 박중훈인가 이렇게 맞받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박중훈 씨가 얘 만만치 않네. 이러면서 첫 만남부터 오빠 동생으로 지내게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는 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2번을 영화관에서 보고 나중에 비디오로도 보려고 했더니 비디오는 그때 당시에 진짜 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니 세번 씩 보는 이유가 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죠.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최진실 씨는 이런 또 그 일종의 좋은 징크스인데 최진실 씨랑 작품을 해서 작품도 뭐 어떤 장르의 출발이 된 것들이 있고 어떤 감독의 상징적인 작품이 된 것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이명세 감독의 스타일을 그 사람은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알아주는 스타일리스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회자되게 만든 그 작품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서 더더욱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배우들은 본인이 어필되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상대방 배우까지도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면서 상대방 배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배려심이 크다는 얘기인데 많이 그 같이 호흡을 맞췄던 배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기억에 나는 게 최수종 씨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였죠? 그게? 질투. 근데 저 양반이 변호사 안 하고 검사했으면 얼마나 웃겼을까. 시조를 하는데. 아마 검찰에서 뭐 이러면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이 노래 진짜 50% 넘었다니까요, 시청률이. 정말 대단했죠. 정말 이 노래 들으면 진짜 최진실 씨, 최수종 씨 카메라 뺑뺑 돌아가고 그거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최진실 씨가 빨간 수영복, 맞아요. 그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막 둘이 그게 너무 예뻐서 그 빨간 수영복을 찾아서 제가 백화점을 다 뒤졌는데 모든 백화점에 빨간 수영복이 다 동일한 거예요. 다 빨간 빨간 내복이 아니라. 네, 그 머리띠, 뭐 했던 모든 아이템이 다 그냥 시장 가면 최진실 머리띠. 이거 붙으면 다 팔려요. 최진실 왕산녀. 그때 당시는 화경이었어요. 네, 첫 시도였는데 저 드라마 할 때 당시 정말 질투 드라마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죠.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대단했던 게요. 요즘은 뭐 SNS 실시간으로 막 반응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화를 직접 방송사를 하거나 편지를 써서 팬레터를 보내거나 이랬잖아요. 근데 방송사에 정말 수시로 계속 전화와 팬레터가 밀려들 정도였고 그때 당시에 그 최수종 씨하고 최진실 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연인인 것 같다. 사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아, 맞아. 팬들끼리 막.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하루는 최진실 씨한테 어떤 팬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혹시 최수종 씨하고 진짜 사귀는 사이냐? 그럼 동성동본 아니냐?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지.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삼각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은경 씨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식당이든 어디든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최수종 씨하고 이은경 씨가 어울린다. 어떤 사람은 최수종 씨하고 최진실 씨가 어울린다라는 논쟁이 항상 붙었었죠. 최진실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꼭 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더라고요. 예. 이 질투가 이제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라면은 또 최초의 한류 드라마의 포문을 연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얘기하자마자 박지훈 변호사가 또 주제가를 부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 CG 소리 좀 해주세요.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자, 노래 부르면서 나가주시고요. 아니, 진짜 박지훈 변호사님은 노래했을 거야. 정말 최진실 씨 팬으로 인정합니다. 너무 좋아요. 다 기억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머리가 제일 한 게 내려앉아 있어. 저의 지금 보니까 좀 오글거리긴 해요. 진짜 많이 오글거리는데. 지금 오지근데 되게 이 멋있었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저 헤어스타일 다 따라했었어요. 최진실 씨가 그쪽에서 1인 2역을 했어요, 저 때. 저 장면이 또 화제가 됐었죠. 예. 별은 내 가슴의 인기 또한 어마어마했죠, 고 기자님? 예. 근데 이제 그 인기를 흔히 시청률로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상상하기 힘든 뭐 경이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딱 거기 어울리는 것 같아요. 49.9%였습니다. 국민 2명 중에 1명 봤으니까 대단한 건 지금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시청률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97년에 방영된 작품인데 3월쯤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해 말에 이제 IMF가 터지죠. 그래서 그 국민 그 여주인공이 그 커가는 과정이 어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좀 용기를 주고 그런 내용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화제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최진실 씨가 그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맞아요, 건데 예. 그 사람의 삶이 보세요. 어렸을 때 힘들어서 그 역경을 딛고 가서 90년대 성공했잖아요. 한국도 60년대, 70년대의 그 아픔들을 갖다가 딛고 일어나서 90년대에 비로소 풍요라는 성장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런데 97년에 IMF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별은 내 가슴에서 그 캔디의 모습으로 그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야, 최진실은 우리 같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 같다. 이런 느낌을 은연중에 다 하게 됩니다. 저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밤 못 이루는 밤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 옆에 이제 임창정 씨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1회 때 최진실 씨하고 안지욱 씨가 나왔어요. 근데 그 녹화가 끝나고 이제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하고 이제 노래방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최진실 씨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연예인들이 같이 뭐 노래방에서 노래하게 되면 매니저들은 뭐 땀방울 주거나 떨어져 있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최진실 씨한테는 다 같이 써야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써야 되고 매니저분들이 노래할 때 뒤에서 백댄서 역할을 최진실 씨가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스타가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고 드라마 속의 최진실이 평소의 최진실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아유, 그 유명한 택시구나. 이쪽에 편안하게 앉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카메라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있고요, 저쪽 앞에 쫙 있고요. 야, 카메라 너무 귀엽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라는 게 어딨어, 답이. 맞아. 내가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다라고 나는 장담 못해. 또 내일 갑자기 뭔 사건으로 사고의 인물이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진실이 아니라 이거 할 때는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이거 있잖아. 그리고 연기자 최진실, 두 아이한테 우리 엄마 정말 멋진 엄마. 굉장히 좀 알뜰하고 그냥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신민석 그러니까 기자가 그 봤던 최진실 씨 모습. 도축 많이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았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 당시 연예계에는 이미 신비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좀 스타 마케팅 기법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진실 씨는 당대 최고의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즐겨 탈 만큼 뭐 어디 가면 돈을 쓰지 않고 다 협찬받은 걸 잘 활용하기도 하고 뭐 음식도 어디 가서 굉장히 비싼 거 먹는 것보다 그냥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제일 맛있고 또 수제비를 좋아한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또 최진실은 스타가 또 한 번 대중이 엄청나게 사랑을 받게 되는 계기의 작품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스타 다큐멘터리였던 인간시대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도 이미 알뜰하고 되게 살림꾼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면에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수제비를 좋아하지만 그 이후 어렸을 때 워낙 그 가난해서 수제비만 먹어야만 했고 그래서 별명이 최대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스타구나 이런 게 알려지면서 그 인간 최진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돼요. 수제비 먹고 싶지? 수제비를 끓인다고 북새통인데도 한 번쯤 내다보지도 않으신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수제비를 먹고 자란 소녀의 성공담은 그대로 신화가 되었다. 그 인간시대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그 이전까지 연예인 하면 안성기 씨밖에 안 보여줬어요. 근데 왜 최진실을 다뤘냐면 최진실 씨가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스타였기 때문에 인간시대에서 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그 구구절절히 다룰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시대에서 그걸 다루게 되고 그것이 또 오히려 인간 최진실을 더욱더 많이 알리게 되고 스타로서의 가치에 심지어는 무게감까지 주게 되니까 뭐 그 이후에는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다 같이 자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혼자서 대형 거울 내려놓고 혼자서 막 연기하다가 한 번은 거울이 앞으로 넘어와서 자다가 식구들 다 코 깨지고 다친 적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연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최진실 씨. 최진실 씨. 일단은 이 상을 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할 분이 많은데요. 그렇게 데뷔 때부터 워낙 뭐 밝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드라마 속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최진실 씨의 그 웃음, 그 미소는 100만 불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최진실 씨의 그 미소 뒤에 그렇게 큰 아픔이 있었다라는 걸 그때 전혀 몰랐어요, 저희들은요. 참 어려웠죠. 네, 어릴 때는 이제 아버지가 가정을 약간 좀 등한시했던 탓인지 어머니께서 이제 그 동생 최진실 씨와 최진영 씨 둘을 이제 거기 셋이 살다시피 했었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살다시피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갖 일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장난감으로 사달라고 조른 적도 없고 또 어릴 때는 뭐 폐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지 만들어가지고 놀기도 하고 했었대요. 그리고 또 둘이 있으니까 또 워낙 우애가 좋아서 어머니가 따로 일하러 가실 때도 최진영 씨랑 최진실 씨가 둘이서 손잡고 냇가로 나가서 물고기도 잡고 산에 놀러도 가고 이렇게 아주 돈독한 우애를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폐지로 딱지 접어서 치는 거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대학 시험을 보러 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시험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연기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
그렇게 가정 형편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진실 씨뿐만 아니라 최진영 씨까지 남매가 다 꿈을 이뤘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꿈을 이뤄내는 힘의 원동력 이런 게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제 그 가족 간에 이 끈끈한 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세 명이 있을 때는 항상 싸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최진실 씨 야단치고 또 최진실 씨는 또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점 얘기하고 또 진영이는 이제 또 엄마랑 왜 또 누나랑 왜 또 싸우냐고 이거 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나 어떤 충격이 왔을 때는 가족이 똘똘 뭉쳐. 똘똘 뭉쳐요. 그래서 뭐 이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진영 씨랑 같이 술 먹다가 어떤 후배 여배우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 때 이제 최진영 씨가 그 갑자기 또 이제 그 여배우를 갖다가 또 때리기도 했었고 또 이제 또 맞아요. 그 사건 있었어요. 있었고 또 뭐 최진실 씨도 마찬가지로 최진영 욕한다고 해서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가족은 자기가 외부에 대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가족의 일입니다. 무조건. 하지만 내부에서는 항상 만인의 연인이었던 최진실 씨에게 실제로 이제 연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간에 화제가 됐는데 그 얘기를 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말 당대 네. 최고의 여배우 최진실 씨 그리고 저도 너무 잘생겨서 좋아해서 사실 조성민 씨. 최진실 씨가 조성민 씨와 함께 입장하며 최고 스타의 결혼식은 시작됐습니다. 그때 12월 5일이었죠. 그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하객들이 어마어마했었죠. 1,300여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뭐 결혼식 모습이 생중계됐던 그런 그 인터넷 방송을 보기 위해서 동시에 50여만 명이 접속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중에 하나 저도 있었는데 접속을 하다가 이게 버벅거린다 그러죠? 다 계신 것도 아니고 초라해지네요 갑자기. 아니 그때 저는 뭐 인터넷이 진짜 버벅거리는 그런 상황들을 겪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화제였죠. 진짜 세계의 결혼식이라 그래서 예전에 막 다이애나비랑 뭐 이렇게 정말 이 황태자 결혼이랑 비교하고 막 이랬었어요. 맞아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대요. 대단했죠 그때. 네. 예. 근데 본인이 그 이 결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냐면 하객 한 1,000명, 1,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서 한 이 최진실 씨 쪽으로 오는 그 하객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카드를 뭐 인쇄도 맡긴 게 아니고 직접 써서 보낼 정도로 그다음에 개별적인 사연으로 이렇게 이런 일로 도움을 주셨는데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아주 개별적인 사연을 보냈어요. 대단하시다. 제 기억에는 아마 그리고 따로 이렇게 기자실을 만들어놨던 결혼식도 아마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었던 걸로 기자실을 그 따로 식장에. 취재 예. 건물에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취재할 수 있도록. 사실 뭐 1,300명이 왔다면 다 들어가지도 못했겠네요. 식장 안으로. 그렇죠. 예. 네, 1998년에 한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 동생처럼 이제 은하매처럼 지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최진실 씨가 영화 마요네즈가 끝난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괌에 휴가를 떠나면서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휴가를 가기 전부터 연인 관계였으니까 같이 휴가를 갔겠죠. 예.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 조성민 씨의 누나가 있어요. 누나의 결혼식에 최진실 씨가 참석을 하면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대중들에게. 괌이 대단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이 조성민 씨가 거기서 이제 그 전지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진실 씨가 억지로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가서 두 사람이 그 전까지는 이제 조금 그러한 관계였다가 괌에서 이제 나의 차를 극복하고 사랑을 해보자. 결심을 내린 장소가 괌이거든요. 조성민 씨도 그 나이 때 다 그렇듯이 또 사귀는 여자친구가 또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제 내조를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참에 그 여자 쪽에서 이제 아버님 운동선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또 이 조성민 씨도 적극적으로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난 굳이 이렇게 내가 강행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허탈하던 그 무렵에 최진실 씨가 굉장히 집에 가면 수제비도 아까 말씀하셨던 수제비 뚝딱뚝딱 해주는 정말 듬직한 누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최진실 씨에게. 누나 어디 있어요? 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러니까. 아니, 나 사실 좀 이러이러해서 좀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모질라서 조성민이 뭐가 모질라서 와서 기분 풀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히 더 많이 누나 동생으로 적극적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성민 씨가 이제 그 지금은 우리나라 야구가 일본을 뭐 압도할 정도 실력이지만 야구 선진국이라고 하죠, 일본이 저희보다는. 근데 그쪽으로 진출할 정도니까 야구 실력이 대단했어요, 조성민 씨가. 근데 맞아요. 외모를 봐서는 또 꽃미남이잖아요. 너무 우리 이현지 잘생겼어요. 선수처럼 이렇게 넉넉한 건 아니고 문 여성들이 다 좋아할 스타일인데 맞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일본에서 뭐 설문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뭐 잘생긴 스포츠 스타 이러면 항상 탑3에는 조성민 씨가 꼽혔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알려주고 나서 일본 여성 팬들도 많이 좀 실망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고 아쉬워했었죠.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 일본에서 여성 팬들이 팬미팅처럼 조성민 씨하고 했을 정도로 원조 한류 스타, 스포츠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고 실제로 자신 스스로가 박찬호보다 내가 실력이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맞았었어요. 근데 요미우리를 가게 됐던 것도 박찬호가 정말 우연찮게 메이저리그로 먼저 가게 되면서 굳이 그 뒤에 내가 후속으로 미국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요미우리 자이언츠하고 정말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갑자기 밀당을 하다가 그때 당시 그 18억에 8년 계약을 해서 이제 일본으로 진출을 하게 됐었죠. 한참 여러 설이 터졌고 사람들이 정말 그럴 때 여기 계신 기자분 중에 한 분은 이 두 사람이 결혼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기사를 안 쓰신 분이 계셨다고 안 쓴 게 하는데 아니고 못 쓰신 거 같고요. 못 쓰신 거 특종을 놓친 거예요? 이분이 안 좋으신 우리 저 김대호 선배님이신데 그래요? 워낙 그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은 뭐 그 최진실 씨랑 정말 친했는데 제가 특종을 한 게 별로 없어요, 몇 개가. 친하니까. 마음이 여리셔서 그러니까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같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핸드폰이 없고 이제 그 삐삐가 있을 삐삐를 시절이었는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너무 추했으니까는 그 메시지 확인 좀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그거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범법행위인데 뭐 하면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몇 개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귀여움을 떨면서 자기야 뭐 그 운동 끝났어, 연습 끝났어, 꼭 전화 줘, 뭐 이런 게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지켜봤지만. 뭐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고 뭐 이렇게 본인한테 확인도 할 수 없고 본인이 얘기하기도 전에 뭐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다른 기자도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최진 씨가 약간 취중에 결혼 얘기를 언급을 한 거예요. 열을 넘어서서. 근데 이제 얘기하고 나서 아차 싶어가지고 워낙 친한 분들이니까 이거 좀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우리 일본에 있는 조동민 씨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지 않냐라고 엠바고를 걸었군요. 무마를 시켰죠. 네. 무마를 시키고 이제 우리 김도호 기자 워낙 친한 씨가 넘어갔고 근데 집에 와서 최진 씨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두 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밤에 내가 방금 술 먹어서 김도호 기자한테 결혼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불안하다. 어떡하지? 이러니까 조동민 씨가 그 밤중에 일본 야구 특파원을 불렀어요. 연예 기자가 야구 특파원을 불러가지고 그때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매체 두 군데를 불러서 슬쩍 흘린 거예요. 그날 아침에 우리 대우 선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아침에 두 군데에서 기사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심한스를 썼습니다. 아유, 왜 그거를 보고하지 않고 그야말로 특종 정말 의리를 지키다가. 근데 이제 조성민 씨하고 최진실 씨가 그 뭐 아주 순조롭게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조성민 씨가 그때 한참 결혼을 하려고 했을 즈음이 부상에서 막 회복할 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부상이 있으면서 경기력도 약간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욕을 많이 먹었죠. 얼마나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겠어요. 과연 내가 이 부상에서 다 나온 다음에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왜냐면 투구 폼이 완전 바뀌거든요. 당시에 조성민 씨가 팔꿈치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대도 일반인도 아니고 내조를 할 수 있는 일반인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아닌 상대는 최진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성민 씨 부모님이 좀 결혼은 좀 상대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일반인 쪽이 낫지 않니? 너한테 내조해줄 수 있는 여자가 나을 거란 얘기를 했는데 조성민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우겼던 거고 양쪽 양가의 반대가 너무 극렬히 심하니까 음독 자살 기도를 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결혼해주지 않는다면 난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챙기는 선수가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부모님은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성민 씨 부모님은 이제 허락을 한 거고 최진실 씨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조성민 씨가 약도 먹고 또 엄마 몰래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 오케이. 자식이는 부모가 네. 어딨어요. 그리고 그때 두 분이 정말 처음에는 너무 뜨거운 사랑을 너무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제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옛 추억이 많이 떠오르는데 결혼하고 그 다음 해인가 바로 이제 그 첫째 아이가 태어났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만 해도 너무 화목하고 또 두 분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예쁜 가정을 꾸려가는 것들이 전 국민이 너무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어요. 야구 선수 조성민과의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삶을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최진실 씨가 이제 그 간통 현장을 덮치기 위해 가지고 심씨 집에 갔는데 사건 하나 터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2004년 9월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 관계 마무리가 되는데 조성민 씨가 그 두 자녀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을 포기하고 또 약간 금전관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리하고 이혼 과정에서 국민 나쁜 놈이 돼버렸고 내 아들이 최고고 내 아들이 운동선수로서 성공하길 바라는데 상대가 최진실이니까 사실 채 2년도 안 돼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혼하는데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혼할 때 이제 과정이 한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결혼이 2000년 12월 5일 날 했었는데 네. 두 사람이 이제 별거한다는 게 알려진 게 2002년 12월 즈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별거를 하면서 연이어서 이제 기자회견 형식으로 또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는데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약간 잡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조성민 씨가 기자 입장은 이혼을 원한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거를 내놓았더니 또 최진실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성민 씨가 외도를 했다. 하지만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또 반박도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잘 지났나 싶었는데 그 다음 해가 이제 2003년 3월에 갑자기 둘째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이제 아이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최진실 씨가 가정을 지키려고 마지막 끈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왔었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쯤에 급기야 폭행 사건이 번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혼 문제로 다투던 도중에 조성민 씨가 최진실 씨를 좀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조성민 씨 측에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또 병원에 있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최진실 씨가 누워 있는 모습이 또 팬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2004년 9월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 관계 마무리가 되는데 조성민 씨가 그 두 자녀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을 포기하고 또 약간 금전관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불같이 사랑했고 불같이 끝나버리네. 끝나버리게 된 내 거죠. 애들 둘만 남아. 팬으로서 이렇게 그런 기자회견들이나 너무 많은 것들이 알려지는 걸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일단 최진실 씨가 둘째 아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이혼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자로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된 건데 그 최진영이 하고 지금 매형하고 둘이 맨날 같이 놀러 다니다가 그 동생이 자기 매형한테 뭐 같이 이렇게 놀았던 여자를 소개해줬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저 나중에 그렇다는 소문이 돌을 더 열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해서 조성민 씨가 이제 회상을 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그 심 씨하고 맺어준 것도 최진실 씨였다라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회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성민 씨가 재기가 안 됐죠. 그러면서 그 슈크림 사업을 도전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맹점 하나라도 더 얻어내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서 멋지게 재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또 최진실이 남자니까 또 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연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계속 몰아가다 보니까 뭐 인터뷰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토로한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조성민 씨가 공식 나쁜 놈이 되어 있었고 사실은 그 둘째 아이 얘기하셨는데요. 최진실 씨가 둘째 아이 그 출산 날짜를 계속 이제 상태가 서로 이렇게 감정이 골이 깊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언제 그 출산 예정일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죠.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이제 미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야구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활로를 찾아야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고 출국을 해야 되는데 아이의 아빠로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결국 미국 가는 날짜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 미국행은 결국 무산이 됐었고 인생이 계속 엇박자로 흘러가게 됐다. 조성민 씨 있습니다. 최진실 씨가 그 6년 전에 스스로 목숨 끊기 한 달 전에 이제 저에게 한 얘기를 거의 비슷하게
좀 전해드릴게요. 이 조성민 씨와의 갈등이 왜 시작이 됐는지. 그러니까 뭐 조성민 씨의 입장도 있을 거고 하지만 또 최진실 씨의 입장이 있는데 이 얘기는 좀 안 알려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은 바로 야구였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조성민 씨가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연기 생활을 접더라 하더라도 내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건너가고 그다음에 또 조성민 씨가 결혼할 무렵에 부상을 당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트에서 조성민 씨에게 투수를 맡기면 안 되는데 굉장히 가혹하게 이 투구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맞아요.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남편인 조성민 씨의 야구 인생을 열어주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재활 치료를 받는다거나 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감정을 갖다가 썼고, 근데 조성민 씨 자신은 본인이 자신의 건강을 아니까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부인은 된다고 하고 그런 그 부인의 그 어떤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굉장히 조금 이제 엇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엇나가면서 서로 충돌이 많아졌고 야구를 못하면 사업으로라도 성공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여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실패 부분이 나오게 등장을 하죠. 제가 또 그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조성민, 당신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왜 5년 동안 그렇게 아끼던 아이들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혼 후에 조성민 씨가 최진실 씨 집에 찾아갔는데 너무나 심하게 다툰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다퉈서 또 그게 다시 또 언론에 흘러나간 거죠.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나는 찾아갈 만한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어. 그리고 그런 그 일련의 갈등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서로가 안 좋은 감정이 식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참았던 거야. 그럴 때 제일 못 가는 게 싸우는 모습 애한테 못 보이게 해서 그런 거예요. 보잖아. 애 보겠다고 집에 찾아갔는데 엄마하고 싸움 붙잖아요. 그걸 애들이 볼 텐데 그건 죽어도 못 하겠는 거예요. 조성민 씨가 또 힘들어했던 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최진영 씨가 매니저이자 오빠이자 아빠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항상 최진실 씨 일을 봐줬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최진실 씨의 뭐 무명 시절부터 쭉 같이 봐왔기 때문에 싸움이 나면 부부싸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1대3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조성민 씨 3대1. 입장에서는 둘이 부부에서 논리적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갑자기 둘이 싸우고 있으면 거기 최진영 씨가 오고 어머니가 오면서 너 왜 그러니? 라고 되니까 본인이 너무 고독하고 한쪽으로 코너에 몰리는 느낌? 그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내가 좀 더 성숙했던 인격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엔 나도 너무 어렸다. 그래, 그 순간을 좀 후회한다라는 맞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지금 보니까요 최진실 씨랑 굉장히 가까웠던 김대호 기자, 조성민 선수랑 가까웠던 백은영 기자 이렇게 그 정말 생생한, 네. 정말 카더라 tum신한 생생한 얘기들을 들으니까 또 옛 추억이 많이 떠오르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또 일단 직접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엄마로서 2년간의 이 이혼 소송 기간을 거치면서 그 이혼 후에 최진실 씨가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자로서 봤을 때. 네, 최진실 씨는 일단 이혼 후에는 그 이제 아이도 있지만 이제 이혼 과정에서 이제 다른 여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거기에 아쉬움도 조성민 씨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앙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잊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상처죠. 네,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울적해지거나 술을 한 잔 먹으면 먹으면 이 조성민 씨 이야기도 하지만 그 여자 이야기를 굉장히 원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시간이 좀 지난 시점이니까 이제 우리 김대호 선배도 잘 계시지만 좀 잊을 때가 되지 않았냐. 근데 그거를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성민 씨에게도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그 여자분은 조성민 씨 스스로에게도 원망의 존재였어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조성민 씨가 원망하는 대상이었던 얘기예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원망의 대상이 심 씨가 최진실 씨에게도 원망의 대상이었고 조성민 씨에게도 원망의 대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최진실 씨하고 극렬하게 이혼한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 탈출구로 갔던 게 이제 심 씨였잖아요. 근데 심 씨를 선택했을 때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님과도
단절을, 그러니까 아주 의절을 하고 살았어야 됐었고요. 최진실 씨 사망 후에 모든 세상의 지탄을 받기 시작을 했죠. 국민 나쁜 놈이 돼버렸고 모든 국민이 안티로 돌아서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뭘 하고자 해도 나쁜 사람이 됐었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한 달 전쯤 폭행 사건이 나왔을 때도 조성민 씨가 일방적으로 맞았던 것임에도 많은 분들은 조성민 씨도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다라고 해서 나쁜 놈이 또 나쁜 짓을 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몰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성민 씨는 아무리 살고자 노력을 해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를 쪼아갔던 거예요. 조성민 씨가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 인터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조성민 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남자가 조성민을 딱 보더니 저 사인해 주세요. 사인을 받아갔어요. 근데 또 어떤 여성분이 조성민 씨를 딱 보더니 저 사진 같이 찍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성민 씨가 저를 딱 보더니 지금 이 사람들 기자님이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지금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호감을 보일 이유가 없는데 이 상황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고통의 시간이 뭐 여자들도 막 극성스럽게 막 팬클럽 만들어가고 조성민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면서 이제 성까지도 바꿨고 아이를 키우면서 최진실 씨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과연 내가 다시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재기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곁에서 지켜봤던 우리 김대우 기자. 그 인생의 오버랩이죠. 뭐냐면 결국은 또 아버지 없는 두 남매잖아요. 환희하고 준이도. 그리고 자신도 역시 최진실과 최진영이었고 그래서 이제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다른 엄마들처럼 학원을 어디 보내야 되고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항상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그래도 그 매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자랐으면 하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그 광고에 관한 뭐 손해배상 문제, 그다음에 또 방송사와의 전속 계약 문제, 그다음에 대중들의 이미지에 의한 방송 출연 중단,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김영자 선생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정말 사는 게 힘들다고.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자로서 잘한 일은 우리 두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실이고요.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뭐 저는 배우도 아니고요. 진짜 그냥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나긴 세월을 혼자서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그래서 3년간의 공백을 깨고 최진실 씨가 다시 배우로서 난 당당히 서겠다라는 포부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제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동안 10년 넘게 연기를 하면서 얻은 최진실이라는 이름을 반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건 우리 환희가 이제는 많이 커서 TV를 즐겨보는 시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환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역할과 직업을 보여줄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복귀한 건 아이들 때문이었다. 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최진실 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작품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2004년에 법적으로 이혼하고요. 장밋빛 인생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제목이 이제 뭐 유럽 라비앙 로즈 이런 거잖아요. 이제 화려한 인생이 펼쳐지는 건데 이 드라마 내용이 2명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배우자가 외도를 해가지고 버림을 받고 똑같은 자기 얘기는. 네, 삶의 전선에 나가서 어떤 남자만 사랑을 하다가 근데 불현듯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또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또 상대가 손현주 씨라고 또 당대 최고의 그래서 KBS를 한 거예요. 네, 당대 최고의 배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그 호흡을 맞춰갖고 하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그 전에 트렌디 드라마를 많이 했던 최진실이었는데 그 아줌마 역할 그리고 맞아요. 남 걸린 그런 좀 슬픈 역할을 하면서 또 시청자는 심을 많이 울리면서 굉장히 재기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최진실 씨가 보여주면서 시청자들한테 많이 다가갔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엎드려서 마룻바닥을 막 쓰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걸레로 머리는 이렇게 막 빠글빠글에다가 근데 끝날 때까지 반응 되게 좋았습니다. 네, 우리 안상정 씨가 함께 잠깐만요. 안상정 씨가 같이 함께 출연을 해서 생생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역이었습니까? 저 또한 국민 밉상으로 제가 거기서 제대로 괴롭혀드렸거든요. 신우이였어요. 정말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근데 오빠는 바람이 나서 밖으로 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제 시월드를 펼쳐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저도 이 신업을 보고 이거 대본을 처음에 대본 리딩을 갔을 때 이거를 그래도 요정 같은 느낌인데 하실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파마를 하고 오셨어요. 직접. 그게 세련된 청담동 미용실이 아니라 일부러 동네 미장원에 가서 이 시장 아줌마들 하는 머리 똑같이 이제 2만 원짜리 이렇게 하고 88 호돌이 티셔츠를 어디서 코디를 시켜가지고 다 뒤져서 그걸 여러 번 삶아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든 세월이 묻어야 되니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그걸 직접 가위로 다 뚫고 조금 깊고 이렇게 진짜 의상 하나하나까지 요 안경 동그란 안경 이런 것도 동대문에 막 뒤져가지고 일부러 아줌마인 척이 아니라 정말 그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제가 배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척이 아니라 계속 24시간 그 배역에 빠져서 사셨고 나중에 정말 이제 암인 걸 알고 투병 생활하는 연기를 할 때는 정말 곡기를 끊고 정말 쓰러지실 것 같다고 좀 케어를 하시라고 할 정도로 정말 몰입해서 나는 이거가 안 되면 안 돼라는 절실함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엄마 싫어. 얼굴도 이상해. 해골 같아. 싫어. 나한테 냄새 나지. 안나 냄새. 나한테 냄새 났어. 어떡해. 나한테 진짜 이상한 냄새 나. 어떡해. 먼저 가서 미안하단 말은 안 할래. 이렇게 떠나지만 나 행복했어. 네,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최진실 씨의 이제 복귀작이자 또 재기에 성공하는 작품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그만큼 반가워해서 그 높은 시청률로 또 보답을 했고요. 그 장밋빛 인생에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너무 빠져 있었어요. 사실 내 마지막 스캔들을 할 때까지도 이 맹순이 캐릭터에 빠져 있어서 그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었고, 그 장밋빛 인생 끝내놓고 이제 손현주 씨와 함께 그 히말라야에 이제 봉사활동을 가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만 아침에 이제 같이 그 공항에 가서 이제 저거를 하는데 잠깐 이제 이렇게 허리가 숙여져 가지고 등산복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였냐? 그러니까 맹순이 내복 입고 가.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절에 이제 좀 활동을 끝내놓고 이제 자주 봤었는데 이 맹순이를 갖다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모양새나 아니면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빠져나오고 의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드라마가 특별히 사실 최진실 씨한테 어쩌면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본인의 실제 상황하고 재현되는 면이 계속 있으니까 그 드라마를 찍는 동안 프로니까 컨트롤을 했겠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그 트라우마들을 견디면서 하셨을 거거든요. 그 드라마를 하다 보면 우리도 그래요. 근데 진실이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를 하면서 자기 인생하고 똑같은 드라마를 하잖아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말도 안 하고 가고 없는데
배신감.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 난 우리 애들한테 그런 배신감 주는 거 싫어. 이래서 또 최진실 씨의 제2의 전성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배우로서. 네, 시작이 예.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작품이었던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 이 정준호 씨하고 최진실 씨 호흡이 정말 찰떡고 두 분이 원래 절친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준마렐라 열풍이라는 어떤 시대의 트렌드가 됐었죠.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이라는 작품이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정준호 씨를 최진 씨가 직접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요? 정준호 씨가 이제 자기 캐릭터랑 맞지 않는다고 고사를 했는데 반대로 최진 씨는 이 드라마에 너가 딱이다. 그러면서 이제 3번이나 찾아가서 이제 그 두 사람 인연이 이어지게 됐는데 이 드라마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몇 번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대본을 가지고 제가 광고 촬영하는 현장에 그것도 밤에 바나나하고 과일을 사가지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정준호 씨가 나중에는 이제 그 드라마 확 뜨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정준호 씨 영화를 많이 하시다가 드라마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감사의 뜻을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 드라마가 말씀하신 대로 아줌마 트렌드 드라마처럼 보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때 최고로 시들던 스타들이 아줌마로 나와서 주말 극장을 휩쓰는 게 이제 그 최진실 씨가 이걸 그 물꼬를 튼 것 같아요. 시어머니로 나오셨잖아요. 예. 그 파출부 같은 역할이에요. 역할이. 그래갖고 정준호 씨가 앞집에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우리는 뒤에서 살면서 가서 청소해주고 뭐 이런 건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젊은 애가 저런 역할도 그렇게 잘해? 내가 그 정도로 야, 너 진짜 이런 역할인지 앞으로 전문으로 나가라. 이거 괜찮다. 진짜 연기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옛날에 이뻤다면 지금 이제 완전 연기자가 돼갖고 애 둘의 엄마로서의 그 가치 있는 연기를 앞으로도 쭉 해나갈 수 있는 무궁무진해 할 수 있는데. 자, 최진실 씨와 정준호 씨의 명연기로 정말 대한민국 모든 아줌마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그 유명한 드라마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기를 더 심하게 보시죠. 저 부지게 만들어요. 부엌에서 막 춤출 때 뒤에 이렇게 나오는 여자가 접니다. 네,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 이 드라마 굉장히 화제가 됐고 드라마 주제곡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변진섭 씨가 불렀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올까요? 저 너무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운전하면서 듣고 그랬었는데 변진섭 씨하고도 한때 이게 스캔들의 대상이기도 했었기 그랬나요? 때문에 갑자기 세상 조명이 됐나요? 근데 큰 그런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진섭 씨가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 해서 또 같이 장안의 화제가 됐었는데 변진섭 씨가 처음에는 여기에 주인공이 최진실 씨고 정준호 씨고 몰랐대요. 먼저 곡 작업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최진실이 캐스팅 됐다 뭐 이런 후일담도 있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노래보다도 이은미 씨의 애인이 있어요. 오늘 지금까지도 정말 명곡으로 남아있잖아요. 2005년에 이은미 씨가 원래 발표했던 곡이 이 드라마에서 이게 수록이 되면서 더 인기를 많이 끌게 됐죠. 고마워. 믿어줘서. 고마워. 기다려줘서. 이게 최대 난관이 있었죠. 이 최진실 씨가 이제 90년대 굉장한 트렌디 드라마의 열풍을 이끌게 되면서 MBC와 이제 약 200여 회의 독점 출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장밋빛 인생에 최진실을 캐스팅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MBC에서 전속 계약을 문제 삼아서 출연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이렇게 출연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KBS나 아니면 문영남 작가나 다른
그 제작사들은 다 출연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소송 문제로 인해서 최진실 씨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때 생각하면 좀 그 눈물이 나는데 이 최진 씨가 한밤중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해서 정말 죽어야 될 것 같다. 과거에 그 매니저가 맺어놓은 계약 때문에 아무데도 출연을 못 한다면 그래서 제가 줬던 조언이 화장하지 말고 선글라스 끼지 말고 모자 쓰지 말고 MBC 사장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단 한 편만 찍고 다시 MBC로 복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MBC가 최진실 KBS 출연을 양해해야 될 12가지 이유를 기사를 썼죠. 근데 다행히 이제 최진실 씨가 그 사장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꿇었고 당시 사장이었던 그 지금 이제 강원도지사이신 최문순 사장이 대승적인 결단으로 장밋빛 인생의 출연에 대해서만 허락을 하고 약속을 받았는데 성공하면 반드시 MBC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내 마지막 스캔들을 MBC에서 촬영하게 됩니다.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요. 드라마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했었는데 그 배우에게 얼마나 힘든 고통이 있었길래 6년 전에 저희 곁을 그냥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단절될 만큼 큰 우리 충격을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이 있었죠. 처음 접했을 때는 그냥 뭐 또 농담이지 뭐 장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저와 믿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설마 너 지금 농담 왜냐면 누구보다 강인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재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기까지 왜 우리를 두고 이렇게 아직 우리는 같이 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은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생중계하는 건 본 적 있어요. 근데 최진실 씨가 사망했을 때 그 장례식을요. 지상파부터 뭐 다 해서 케이블까지 생중계를 하는 거 보고 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배우였구나.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구나. 이 장례식장이 참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영화에서 인연을 맺었던 박주근 씨, 그다음에 이병헌 씨, 좀 전에 봤던 안재욱 씨, 정준호 씨, 드라마로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조금 이제 사귀었던 분들까지도 와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90년대에 한 명을 꼽으라면 이제는 같지만 최진실 씨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고규대 기자님이 그 직접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다고. 인터뷰를 뭐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이제 힘든 시기에 네. 이제 한번 이제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나기 즈음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그 절친했던 정선희 씨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뜬소문에 많이 휘달렸었죠. 그래서 이제 뭐 사채업 돈을 빌려줬는데 그 빚이 뭐 최진실 씨가 뭐 꿔줬다 이런 소문에 굉장히 휘달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뷰 내용이 좀 제목이 좀 강했어요. 난 사채업자 아니다 이런 인터뷰 형식으로 제목이 나갔는데 이미 소문이 많이 떠돌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이제 최진실 씨의 그 심정을 옹호해 주더라도 다른 식의 표현이라든지 다른 식의 제목을 쓸 수 있었는데 최진실 씨가 그거를 꼭 명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분명히 악플이 나온다. 이거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 이거를 명시라면 또 다른 이게 수면을 떠오르는 건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해줘라.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좀 제목은 좀 강했습니다만 그때 사채업이라는 그 소문에 대해서 항변을 한 인터뷰가 저희한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는데 한 가지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0만 21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하나가 그 이 사채설 루머이긴 한데 그 안재환 씨가 8월 달에 저랑 이제 그 데일리 방송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 뉴스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그 심리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그 정선희 씨랑 친하니까 이제 제가 최진실 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안주환 씨가 생방송 중에도 뒤에서 돌아다니고 조금 안 좋다 하니까 좀 신경을 써줘라 하는데 안주환 씨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예요. 실종이 돼버린 거죠. 결국 최진실 씨가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말이 신중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최진실 씨를 태우고 그 안치가 돼 있는 곳에 갔는데 정말 최진실 씨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발도 끈을 갖다 제대로 못 메고 가던 상에 제가 넘어지는 장면을 부축했는데 이 사진이 이제 다른 매체에 찍히면서 마치 사체를 받으러 뛰어가다가 저렇게 쓰러졌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네, 그때 그 루머를 퍼뜨린 사람은 25살 증권가 직원 백모 씨였는데 그 최진실 씨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을 의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댓글이 범죄처럼 생각되지 않은 시절이었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악플을 달아도 선처를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백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했으니 제 생각에 이거 경찰에서 전화를 해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모 씨가 생면부진 최진실 씨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겠죠. 근데 최진실 씨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왜냐하면 최진실 씨 입장에서는 단순한 악플러가 아니라 자신에게 없었던 글을 올린 정말 괴물처럼 어떤 범죄자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전화해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큰 마음으로 아 그래 네가 나이도 어리니까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으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뻔뻔스럽게 전화해서 나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지? 라는 심한 공포심에 시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모 씨는 끝내 허위사실 유포죄로 입건이 되는데 최진실 씨는 끝내 목숨을 끊어요. 그러면서 최진영 씨가 자신의 미니 홈피에 불쌍한 우리 누나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최진실 씨가 정말 사망하게 된 그러니까 계기가 된 것은 그 루머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죽음에는 많은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인데 그걸 이렇게 뭉뚱그려 보자면 어떤 사람은 세상이라는 물결을 이렇게 헤쳐가지고 이렇게 물결을 타고 가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세상이란 절벽과 맞서 싸우듯이 한 곱이 한 곱이를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도, 이혼도, 육아도, 연기 문제도 최진실에게는 타고 넘어가야 될 온몸의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안이 마치 뭐가 파먹힌 거미의 껍질처럼 속이 삶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행위는 막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정작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비난을 못 하겠는 게 이 위기 앞에 대응하는 그 취약성은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이 사람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나간 20여 년 혹은 30여 년의 생애라는 게 하루하루 저녁 나절의 그 시간들이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강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그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조성민 씨도 처음 나왔던 말이 그렇게 강한 여자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때 살았던 남편조차도 굉장히 강인한 모습으로만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 이면에 힘들고 슬펐던 거를 헤아리기는 너무 부족했던 거죠, 주변 사람들. 지금 사는 집이고 거기서 돌아가 죽은 그 집에를 이사 갔을 적에 정말 너무 좋아했대요. 그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곳이 화장실이었대요. 화장실이 너무 좋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사 외우고 밥 먹고 시간만 나면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맨날 야 그러고 너 뭐하니? 이모 그러고 대사 외워서 들어가면 대사 외우러 들어가고 그 안에서 자기 시간을 그 안에 화장실 안에서 있었대는 말이요. 근데 그날도 가는 날도 두드리는데 영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도 두드리는데 안 나오니까 가끔 이제 안 나오고 그러면 열쇠 부르는 사람을 불러갖고 열쇠 열고 그러나 봐요. 근데 그날도 안 나오니까 이제 열쇠 부르는 사람 불렀는데
너무 늦게 오다는 거 금방 달려오던 사람한테 오토바이 타고 와도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대요. 그리고 좀 늦게 오는 동안에 문 열으니까 거기서 갔다고. 근데 그게 그 우연성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모든 우연들이 그 아기가 맞듯이 따다닥 맞았어요. 그래. 지금 이제 그 화장실 얘기하시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또 저랑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울기도 하고 아까 보셨던 정민빛 인생의 연기도 그 안에서 연습을 했었고 대본도 있고 전화도 한밤중에 전화하는 것도 거기 있는데 그렇게 소중하다 보니까 숨지기 한 6개월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문을 갖다 통문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희는 이제 아파트 보면 일반적으로 젓가락을 꽂거나 아니면 동전으로 돌려도 따지잖아요. 근데 소중한 공간이라 그러니까 성의를 발휘했다가 그렇게 되고 가슴 아프다. 이즈미였을 거예요. 이즈미였는데 조성민 씨가 최진실 씨가 사망한 다음에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가 야 근데 내가 이상한 게 있어. 왜? 최진실이 죽기 한 달 전쯤에 전화를 걸었어 나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게 새벽 한 2시쯤 3시쯤이었나 봐요. 자던 중에 받아서 조성민 씨 목소리가 잠겨 있었겠죠. 그러니까 최진실 씨가 뭐해? 잤어? 그러길래 조성민 씨가 나 뭐 잤는데. 그러니까 최진실 씨가 알았어 하고 끊었대요. 근데 그 조성민 씨가 그 전화 온 번호로 전화를 걸으려고 했더니 최진실 번호가 아니라 뭐 호텔에 숙박을 하고 있었나 봐요. 최진실 씨가 전화를 걸으려고 했는데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 한번 얘기 좀 들어줄 걸. 도대체 무슨 아픔이 있는지 한 번쯤 내가 그때 그 전화를 다시 걸었을 때 최진실 씨가 다시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최진실 씨를 기리는 얘기를 나누다가 새삼스럽게 새삼 가슴에 아프게 또 다가오는 게 바로 조성민 씨입니다. 네, 그분은 진짜 왜냐하면 아파. 저도 아무 속 없이 그 비난하는 인터넷 글들을 막 읽으면서 아이 뭐 이런 친구가 있나 이랬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내력과 과정을 보면 조성민 씨도 잘못이 있었겠죠. 뭐 미성숙한 데서 오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악인이거나 뭐 아내를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일련의 전후 맥락 속에서 이해가 가는 면도 있고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 내력들이 있고 그리고 두 백자매들이 직접 만나서 들어서 증언해 준 얘기들 들으니까 막 여기가 가슴이 아파요. 막 확 찌르는 것 같은데 최진실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진실에 대해서. 예. 조성민 씨를 제일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아프고 슬프겠지만은 사실 뭐 그 누구보다도 상처가 크신 분들이 가족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겨진 어머님하고 지금 아이들 소식은 지금 종종 듣고 있습니까? 우리 김대호 기자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좀 어머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그 힘든 상황이고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겠지만 이 보는 사람들이 느낄 때 그 아이들의 가장 충격받았을 아이들의 이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다른 엄마 아빠들도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줄 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놀려도 같이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항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 좀 뭐 그렇게 논리들을 하더라도 좀 싸우고 뭐 이렇게 좀 활기차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는 게 좀 안쓰럽죠. 그리고 조성민 씨라도 좀 지켜줬으면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됐고. 아니 근데 그 딸내미를 지난번에 봤는데 걔도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지 애기라서 그런지 그 자라는 과정에서 지 엄마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준이는요 반드시 연예인 될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냥 똑같이 지 엄마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래. 닮았죠.